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 발레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의 늪 가정법 제10회 가정법 개념 정리, 한국과 영어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the subjunctive mood 이 용어는요, 흔히 우리말로 가정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conjunctive mood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흔히 접속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subjunctive mood하고 the conjunctive mood는 이제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가정법하고 접속법도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교육에서는 대부분 가정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드물게 접속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육에서는 주로 접속법이라고 하는데 독일어 교육의 경우는 접속법 또는 뭐 conjunctive 이거는 이제 영어의 conjunctive에 해당하는 독일어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subjunctive하고 conjunctive 이 두 표현은 어원적으로는 종속절에서 쓰이는 동사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속절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종속절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이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명한 구분을 볼 수 있는데요. 주어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 형태가 서로 겹치는 것 하나 없이 완전히 구별되는 별도의 형태 변화 방식으로서의 가정법이 라틴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라틴어의 직설법 표인데요. 그러니까 동사 아마레, 즉 사랑하다는 뜻의 동사 변화 표인데 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또 주어의 종류, 뭐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가 있죠. 이거에 따라서 탁탁탁탁 이제 저 변화하는 체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동사 형태 변화표, 즉 가정법 동사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변화에서는 또 겹치는 거 하나 없이 착착착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직설법과 가정법이 형태가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또한 라틴어에서는요, 현실적 조건문의 주절과 조건절 모두의 직설법이 쓰이고 비현실적 조건문의 주절과 조건절 모두의 가정법이 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영어 표현부터 봅시다.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바꾸면요. Si multas pecunias haberem, formosas aedes emerem 이렇게 되는데 si 만약에 multas 많은 pecunias 돈을 haberem 가지고 있다면 formosas 멋진 aedes 집을 emerem 사겠다는 표현인데 보시면은 if 그러니까 종속절 if절 C가 저기 만약이니까 만약에를 뜻하는 조건절에서도 haberem 이렇게 가정법 과거 형태가 쓰였고 저거 이제 그 have 동사죠. 가지고 있다, 뭐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 하벨의 가정법 과거 형태고 에멜의 저것도 이제 사다라는 동사의 가정법 과거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 주절과 조건절 모두의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벨엠에 해당하는 게 헤드고 에멜엠에 해당하는 게 우드바이죠. 그러니까 라틴어의 하벨엠은 라틴어에서 이제 가정법 과거 형태고 MLM도 가정법 과거 형태인데 이게 각각 헤드하고 would buy 이거에 이제 영어에서는 상응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헤드도 즉 영어에 쓰인 헤드도 라틴어에서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니까 저것도 가정법 과거고 would buy 이것도 라틴어에서 가정법 과거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전통적 학자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MLM하고 would buy 그 라틴어 표현 MLM하고 would buy 이게 이제 상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라틴어 문법에 기초한 사람들 입장에서 저 would buy라는 두 단어가 뭘로 보였겠냐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봤냐면요. would라는 거를 가정법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보조동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 그 MLA라는 단어에다가 어미를 막 변화시켜서 저걸 표현하는데 영어는 그런 식으로 동사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단어를 써서 이거를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별도의 단어 would가 이 사람들 눈에 뭘로 보인 거예요? 아, 그럼 얘는 가정법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표시해주는 보조동사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will, would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런 거는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표시해주는 보조동사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modal auxiliary verb 이렇게 부른 거예요. modal은요, mood, 즉 서법의 형용사형이고요. mood는 이제 법, 서법 이렇게 표현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법조동사 또는 서법조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I'll go fishing tomorrow 난 내일 낚시하러 갈 거야 해서 will이 동사 go를 도와서 뭐뭐 할 것이다의 뜻을 더해주는 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I wanna go fishing tomorrow에서
want도 동사 go를 도와서 하고 싶다는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입니다. 단지 그 뒤에 원형 부정사가 왔냐. 그 will은 원형 부정사가 온 거고 want는 투부정사가 온 건데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거라는 것에는 그 측면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will, would, may, might 등을 왜 조동사라고 하는지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라틴어 문법에 기초한 개념이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사를 도와서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니까 이걸 조동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 본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 영어 문장하고 Si multas pecunias haberem, formosa sede semerem 라틴어 문장이 있는데요. 라틴어에서 이 haberem은 the past subjunctive, 즉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의 과거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동사 과거 형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은 had와 상응하므로 라틴어에 기반한 전통적 영문법은 위 영어 문장에 쓰인 had도 the past subjunctive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현대 영문법이 라틴어 문법에서 탈피해 가면서 서법은 의미가 아니라 형태인데 위에 쓰인 had가 어떻게 가정법 과거인가 이런 시각이 좀 발전했습니다. 저기 지금 PPT에도 조금 잘못 쓰였네요. The past subjunctive란 말인가 이제 이거를 좀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봅시다. 1번 문장 If I were rich, I'd buy a house. 좀 줄여봤는데 내가 부자라면 난 집을 사겠다 이런 말이죠. 2번 문장 If I was rich, I'd buy a house. 이것도 이제 같은 표현이죠. 근데 이제 2번 문장에는 were가 아니라 was가 쓰였죠. 비격시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If I were rich 이렇게 표현한 거에는 the past subjunctive가 쓰인 거고요. 2번 If I was rich 이렇게 표현한 거에는 the past indicative가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식 영문법으로 배운 분들은 이제 기존의 영문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정확한 가정법의 개념, 즉 영어권 영문법의 the subjunctive mood의 개념을 열심히 설명을 하면요. 이러한 설명의 취지를 대부분 엄청나게 오해합니다. 가정법이라는 이게 용어가 반사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별도의 형태 또는 동사의 특별한 형태라는 것이 이 학술적으로 정확한 가정법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가정법 개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거나 이것이 교육적으로 더 편리하다거나 영문법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가정법 개념에 대한 학문적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문종합영어라는 굉장히 유명 영어 교재가 있죠. 요즘에는 인기가 떨어졌지만 70, 80년대 그 시기 해서 이제 20세기 후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 영어 교재죠. If your report be 괄호 열고 is 괄호 닫고 true, I'll employ him.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 성문종합영어의 일부분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조건절에 가정법 현재 괄호 열고 동사 원형 괄호 닫고를 쓰는 일은 거의 없고 대신 직설법 현재 괄호 열고 현재형 동사 괄호 닫고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If your report be true, I'll employ him. 1번 문장으로 합시다. 2번 문장 If your report is true, I'll employ him. 이걸 2번 문장으로 하면요. 1번 문장의 동사 형태 B가 가정법 현재고 2번 문장의 동사 형태 is가 직설법 현재이며 1에는 가정법이 쓰였고 2에는 직설법이 쓰였지만 서로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은 지금 의미가 동일해요. 단지 하나는 옛날 영어고 하나는 현대식 영어라는 것 뿐이에요. 1번에는 가정법 현재가 쓰였고 2번에는 직설법 현재가 쓰였어요. 근데 가정법이 쓰였고 1에는 가정법이 쓰였고 2에는 직설법이 쓰였지만 의미는 동일해요. 이거를 지금 성문종합영어는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문종합영어는 가정법 현재, 즉 the present subjunctive의 개념에 있어서 영어권 영문법과 일치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If your report is true, I'll employ him. I'll employ him과 같은 문장, 그러니까 이 if절에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을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이 말을 현재 시제를 써서 가정하는 방법의 뜻으로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if절에 현재 시제가 쓰인 문장에 대해서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이런 설명이 등장을 해요.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시제를 써서 가정하는 문장은 현실적 조건입니다. 지금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다라는 말이 모순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정법하고 직설법은 반대말인데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다라는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If your report is true, I'll employ him. 이런 문장을 단순 조건문으로 설명하거나 이후에는 아예 그냥 조건문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아한 거는요. 20세기 후반 한국 영어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명 교재인 성문종합영어에 영어권 영문법과 일치하는 가정법 현재의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왜 시중의 영문법 교육에서 개념적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착각과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 착각과 오해가 왜 발생했는가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설명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설명이 개념적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설명이라서 교육자 자신도 이해가 안 가고 학생을 이해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영어권 영문법은요. 뭐 다른 곳에서 보면은 If I were rich, I'd buy a nice house. 내가 만약 부자라면 나는 멋진 집을 사겠다. 요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가르쳐요. 이건 명백하죠. 두 번째, 이번 문장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시험에 합격을 했었을 거다. 이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명백합니다. 자, 1번 문장이 가정법 과거이고 2번 문장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요. 가정법이라는 말은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하는 개념이고 뒤에 붙은 과거와 과거 완료는 어느 시제가 쓰였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이 가정법 과거고 과거 사실의 반대 가정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게 가장 타당하게 보이고 그렇게 가르쳐야 학생들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번 문장을 봅시다. If his report be true, I'll employ him. 이게 가정법 현재래요. 근데 옛날식 표현이래. 4번 문장을 보세요. If his report is true, I'll employ him. 이건 직설법 현재래요. 이게 현재적 표현이래요. 자, 그런데 비현실적 가정이 전혀 아닌 3번 문장에 가정법이 쓰였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이라는 말이 비현실적 조건문에 쓰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현실과 반대되고 뭐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가정에 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게다가 가정법하고 직설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서로 반대말인데 가정법이 쓰인 3번하고 가정법이 쓰인 3번과 직설법이 쓰인 4번하고 서로 의미가 같다는 게 너무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게 느껴지고 이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 영문법은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가정법 현재의 개념을 변형시키거나 또는 잘못된 용어로 취급하여 퇴출시키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권의 학술적 영문법은 왜 그렇게 개념적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설명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전통적 문법 학자들이 영어에는 들어맞지 않는 라틴어 문법을 영문법에 억지로 끼워 맞췄기 때문이에요. 라틴어에서,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입니다. 직설법은 항상 현실적 조건문에 쓰이고 가정법은 항상 비현실적 조건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조건문을 indicative condition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비현실적 조건문을 subjunctive conditiona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직설법이 항상 현실적 조건문이니까 직설법 조건문이라는 말만 해도 현실적 조건문이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가정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법은 항상 라틴어에서는 가정법은 항상 비현실적 조건문에 쓰이니까 가정법 조건문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현실적 조건문인 거예요. 또한 라틴어에서는요.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후태 변환도 규칙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땡땡 시간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의 표현에는 그 시간에서 한 단계 후퇴 변환해서 가정법 세모세모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틴어에서 현재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에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조건문에 가정법 쓰이죠? 현재에 대한 거니까 과거 썼어요. 현재에서 마이너스 1 시켜서 과거 쓴 거예요.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여요. 그러니까 비현실적 조건문에 가정법 쓴 거고요. 과거에 대한 거는 과거 마이너스 1에서 과거 완료 씁니다.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은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이건 비현실적 조건문이니까 가정법이고요. 미래에 대한 거니까 미래 마이너스 1 해서 현재를 씁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틴어 문법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는 겹치지만 하나 안 겹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의 동사의 과거형을 쓰지 별도의 현재 시제 형태, 즉 가정법 현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그 영문법에서 그 비현실적 조건 배울 때 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는 가정법 과거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가정법 과거, 즉 과거 시제를 써서 표현한 이 조건문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if were to 이것도 뭐 가정법 미래라고 배우지만은 여기 were to의 were 역시 비동사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동사 과거형을 써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하지 미래 -1 해가지고 현재를 써서 이걸 표현하고 이러지 않아요. 또한 영어에서는 가정법 현재는 비현실적 조건문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문에 쓰입니다. 옛날식 영어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 용어 체계라는 게 이게 라틴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러한 용어 체계가 잘 들어맞지 않는 언어예요. 그런데도 라틴어를 이상적 언어로 숭상하던 과거의 문법 학자들이 라틴어 개념으로 영문법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 영문법에 모순이 내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subjunctive conditional, indicative conditional 이 용어를 보면요. 영어권의 전통적 영문법은 이 subjunctive conditional과 indicative conditional이라는 개념으로 조건문을 분류했어요. 왜? 라틴어에서 그걸로 분류하니까 그냥 영어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영문법의 이러한 개념적 모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영문법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에서 English Subjunctive 이 항목을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지만요. 가능성이 낮거나 반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는 모든 문법적 표현에 subjunctive, 이걸 이제 우리말로 가정법이라고 번역하죠. 이 subjunctive, 즉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때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현실적 조건문을 때로 subjunctive conditionals, 가정법 문장, 가정법 조건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것이 잘못된 명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뭐에 대해서 가정법 문장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잘못된 명칭이라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못된 명칭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굉장히 저명한 영어권의 영문법 서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번역을 한 거지만요. 때로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켜 indicative conditional과 subjunctive condition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제 이걸 흔히 우리는 직설법 조건문, 가정법, 문장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이러한 용어는 라틴어의 구분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이것은 사뭇 다르게 표현된다. 가정법과 직설법을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언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 의미 차이에 근거한 적절한 용어가 쓰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영문법의 발전이라는 건요. 라틴어에 기반한 구식 영문법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용어를 개발하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If I were rich, I'd buy a house. 여기는 가정법 과거 쓰였어요. 2번 문장 If I was rich, I'd buy a house. 여기서 이제 직설법 과거 쓰였어요. 3번 문장 If I had a lot of money, I'd buy a house. 이거는요. 지난번에 설명도 했는데 이거는 가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직설법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논쟁 좀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비현실적 가정을 나타낸다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 세 문장을 1, 3번 다 공통적 있다. 그 점이 있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셋을 모두 가정법 과거로 보는 한국식 영법이 더 편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바로 현대 영어권 영문법의 시각이에요. 그게 바로 즉 공통의 의미를 가진 문장을 이 세 가지 문장을 공통의 용어를 통해서 적절하게 포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바로 현대 영어권 영문법의 시각입니다. 단지 영어권 영문법은 subjunctive,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현대 영어권 영문법은 위와 같이 가정법의 개념, 즉 the subjunctive mood의 개념을 사용한 설명이 영어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 문제의식을 토대로 가정법의 개념을 극복하면서 적절한 용어를 개발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hypothetical backshift입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에는 모두 hypothetical backshift가 쓰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hypothetical backshift 또는 unreal backshif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backshift라는 거는 동사의 그 시간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과거 완료 이런 거. 그래서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건데 과거를 쓰고, 과거에 대해서 비현실성을 표현하는데 과거 완료를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동사를 이제 땡겨 쓰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그 지난번 회차나 이런 데서 그냥 백시프트라고만 했는데 백시프트도 종류가 있습니다. 시제를 맞추기 위한 백시프트도 있고요. 그런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hypothetical backshi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백시프트예요. 그래서 1, 2, 3번에는 모두 hypothetical backshift가 쓰였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국식 영문법에서 이걸 가정법이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hypothetical past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1, 2, 3번 모두 were, was, had 이건 다 이제 past 폼이잖아요. 그래서 hypothetical past라는 건요. 비현실성 또는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사용된 동사의 과거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해요. hypothetical past인데 사실 subjunctive가 아니라. 또 unreal conditional 이거는 뭐냐면요. 저런 유형의 조건문이죠. 이렇게 hypothetical past가 쓰인 그런 유형의 조건문을 unreal 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성 또는 반사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의 후태 변환이 사용된 그런 조건문은 unreal conditional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간된 영어권의 학습용 영문법서에서는 subjunctive 개념이 아예 나오지도 않거나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unreal conditional, hypothetical past 이런 식으로 좀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그래서 이 부절에 과거 완료가 쓰이고 주절에 이제 would have 이런 게 쓰인 거는 영어로는 이제 hypothetical past perfect 또는 past unreal 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 대해서도 the past perfect subjunctive라고 설명하는 영어권 영문법서는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은 hypothetical past perfect나 past unreal conditional 등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식 영문법이 가정법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영어권 영문법의 hypothetical past의 개념이 바로 가정법 과거고 unreal conditional이 바로 가정법 문장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요. 가정법을 subjunctive가 아니라 사실상 hypothetical backshift 또는 unreal conditional의 뜻으로 사용하고 가정법 과거를 the past subjunctive가 아니라 사실상 hypothetical past 또는 present unreal conditional의 뜻으로 사용하고 또 가정법 과거 완료도 the past perfect subjunctive가 아니라 hypothetical past perfect 또는 past unreal conditional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것도 시중의 영문법 교육에서는요. 이러한 한국식 영문법의 개념 사용은요. 교육적 편리성이라는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 영문법은 이 subjunctive 개념에 기초한 즉 라틴어 문법에 기초한 이 구식 영문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영문법 교육에서 subjunctive 개념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좀 비중을 축소시키고 새로운 용어를 개념화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런 반면 한국식 영문법은 subjunctive의 번역어인 가정법의 의미를 변형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식 영문법이 가진 그 이상한 설명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식 영문법의 어떤 저런 개념 변형도 그걸 해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부 문장 if I were rich blah blah, if I was rich blah blah, if I had a lot of money blah blah 이걸 모두 가정법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식 영문법에서 위와 같이 이제 이걸 모두 다 가정법 과거로 보는 이 개념 사용이 영어권 영문법의 새로운 용어 도입. 그러니까 이걸 모두 hypothetical backshift라든지 hypothetical past로 보는 그런 이 개념의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어권의 가정법 과거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서브정티브의 뜻으로 이걸 막 어떻게 뭐 1번은 뭐 가정법이고 2번 직설법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교육적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영문법의 개념 변형은 이 다른 용어 및 개념들 간의 모순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먼저 hypothetical past하고 unreal conditional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정법으로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sh 가정법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나는 소망하는데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길 소망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가정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걸 영어로 표현하면요. hypothetical backshift는 쓰였지만 unreal conditional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hypothetical backshift가 쓰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현실적 소망인데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비현실적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를 쓴 거. 그건 했어요. 하지만 저건 unreal condition은 아니에요. 컨디션 자체가 아니에요. 저거는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지 뭐 if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식 영어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저거를. 뭐 가정법은 쓰였지만 가정법 문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들려요. 더욱이 이 한국식 영문법의 개념 변천은 학계 학자들에 의해서 학술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중에 문제풀이 수업 영어 교육에서 개별 영어 강사들과 영어 교육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문 체계에서 가정법 이 용어는 여전히 subjunctive를 의미하는 학술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을 찾아봐도 가정법은 subjunctive라고 나오고요. subjunctive를 찾으면 가정법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학의 전문 학술 서적 등에서는 당연히 가정법을 저 subjunctive의 개념으로 쓰이지. 여러분 대학에 가서 배우는 대학 영어 교재는요. 그거는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나오는 그 가정법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제대로 된 책이라면은 정말 제대로 된 학술 서적이라면요. 그래서 이 가정법에 대한 한국식 영문법의 문제점은 중고등학교 및 학원에서 사용되는 가정법 개념하고 대학 영어 및 학술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가정법 개념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용어의 이중체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식으로 가정법을 가르치면서 즉 hypothetical backshift나 unreal conditional의 뜻으로 가정법을 가르치면서 가정법이 영어로 the subjunctive mood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가르치는 게 다 subjunctive라고 가르쳐요. 가정법이. 전혀 그게 아닌 걸 가르치면서. 하지만 이 현대 영문법에서는 이 subjunctive하고 hypothetical backshift나 unreal conditional은 이거 사뭇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건 사실상 이게 정확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한국식 영문법으로 배워도 영어 독해 다 할 수 있고 영어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뭐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영어권 영문법으로 배워야 되나요? 영어를 전공할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데 영어를 전공할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될 것도 아니라면 한국식으로 배워도 상관없고 뭐 그렇게 배워서 대학 간 다음에 다시는 뭐 영문법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막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과 학자가 될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또 영문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한국식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도 학술 서적에 나와 있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영어 전공자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원어민의 말이나 글에서 subjunctive라는 표현을 접하면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식 영문법의 hypothetical backshift를 자꾸 이제 subjunctive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문법에는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이 있습니다. 이론 문법은 이제 theoretical grammar라고 그러고 교육 문법은 pedagogical gramma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론 문법은 언어 현상에 대해서 학술적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문법입니다. 교육 문법은 학습자에게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언어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표현 방법을 가르쳐주는 문법입니다. 이 이론 문법과 교육 문법의 차이는 이 물리학자하고 물리교육자의 차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의 역할은 물리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리교육자의 역할은 물리학 이론을 학생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일 겁니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리학 이론을 구성하려고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없어요. 그런 물리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물리 현상을 탐구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간결한 영문법 개념과 설명을 구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언어학자나 문법학자는 없습니다. 그저 영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것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이론이 아니니까 이건 나쁜 이론이라고 비판을 한다고 해봐요. 황당한 비판이죠. 또 반대로 초등학생을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편집된 물리학 설명이 있어요. 아이들용으로. 근데 대학 머물러서 대학에서 막 물리학 배운 막 고차원적인 막 이론을 배운 사람이 이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지. 이거 학술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아닌데 이게 나쁜 설명이야. 이렇게 비판한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황당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려고 좀 단순한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그럼 대학 교재처럼 막 복잡한 수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문법은 이론문법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학술적 타당성과 교육적 편리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라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추게 해주고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은 학술적 타당성이 없는 설명이라도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이거는 일종의 반지성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중의 영어 교육의 설명이 학술적 설명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고 용어가 이중적으로 서로 달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이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문법 교육의 현실에서 가정법에 관한 용어 개혁을 고민한다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subjunctive,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지금은 가정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할 건가. 두 번째,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가. 계속 subjunctive 의미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면은 이 가정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여야 하는가. 세 번째, hypothetical backshift나 unreal conditional 등의 현대적 개념, 이거를 어떤 용어로 번역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은 반란의 영문법에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의 좀 견해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재정리라는 챕터에서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subjunctive를 가정법으로 번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신 동사의 특이 형태 또는 특이적 동사형으로 번역하고 indicative는 동사의 통상 형태나 통상적 시제로 번역하겠다. The present subjunctive form은 원형적 현재형으로 부르고 the past subjunctive form은 특이적 과거형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subjunctive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걸 가정법이라고 부르든 특이 형태라고 부르든 그게 그거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subjunctive의 학술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특이 형태든 가정법이든 같은 말로 인식돼야 되는데 가정법은 자꾸 뭘로 인식돼요? 가정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내용을 임시적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서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즉, 이 책에서 가정법은 the subjunctive mood의 번역어가 아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이후로 가정법이라고 말할 때 난 이거 subjunctive mood의 뜻으로 쓰는 거 아니야. 가정법은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임시적으로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제시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표현할 건데 사실 이거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요. 정말 가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사전적 의미로서 현실적 가정과 상상적 가정, 비현실적 가정, 이걸 모두 포함해서 어떤 가정이든지 가정은 그냥 다 가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가정법 현재는 조건절에서 현재형을 사용하여 가정을 표현하는 것, 가정법 과거는 과거형을 사용하여 가정을 표현하는 것,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여 가정을 표현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제 아니라고 저는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다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제일 쉽게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현재, 과거, 과거 완료는 어떤 시제가 쓰였는지로 정의하고 가정법은 현실적 가정이든 비현실적 가정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법 현재는 뭐가 돼요? 현재 시제가 쓰인 조건문이 되겠고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가 쓰인 조건문을 그렇게 일컫는 말이 되겠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가 쓰인 조건문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성이 있거나 사실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내용을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정법으로, 현재와 과거의 명백한 사실에 상반되는 가정을 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하는 것은 상상적 가정법으로 구분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정법, 직설법, 이걸로 현실적 가정이냐 비현실적 가정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가정법, 상상적 가정법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상상적 가정법, 비현실적 가정법 저는 이렇게 둘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상상적 가정법이라고 이 책에다 썼어요. 사실과 상반됨을 표현하기 위해 동사의 시간 표현을 한 단계 뒤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것, 즉 backshift는 후퇴 변환으로 번역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걸 봅시다. I suggest that the meeting be postponed. 이거를 저 be가 원형적 현재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I suggest that the meeting should be postponed. 이렇게 should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등을 표현하는 동사 뒤의 대절에서는 원형적 현재형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학술적 개념으로는 가정 현재가 사용된다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원형적 현재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영국 영어의 비격 시체에서는 should를 쓰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should를 쓰거나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간편하고 쉬운데 왜 굳이 뭐 원형적 현재형 이런 말 왜 만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should 생략이 학문적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거는 그냥 저렇게 설명하는 그냥 편리하니까 저렇게 설명하는 거지 학문적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게 학문적 진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에서 16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 절대 다수는 시험을 위해 또는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배우는 것이지 문법 학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간편하고 직관적인 설명이면 충분하지 굳이 모두가 학술적인 개념과 설명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듯 가르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이것을 should 생략으로 생각하면 간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하지만 사실 학술적으로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 수준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긴 한데 정 궁금하면 찾아와. 영어 교육자들이 이 한마디를 덧붙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게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봅시다. If I were rich, I'd buy a nice house. 여기는 특이적 과거형이 쓰였고 If I was rich, I'd buy a nice house. 여기에는 통상적 과거형이 쓰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번 문장에는 were가 쓰였는데 if I were인데 이건 특이적 과거형이고 2번 문장에 쓰인 if I was rich의 was는 통상적 과거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각각 the past subjunctive하고 the past indicative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번 문장에는 가정법 과거가 쓰였고 2번 문장에는 직설법 과거가 쓰였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오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f I were rich, I'd buy a nice house. 이거를 상상적 가정법 과거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상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unreal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시프트를 썼다는 거죠. 가정법은 이렇게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한 거고 과거가 쓰였으니까 상상적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그 통상적 형태가 쓰였냐 아니면은 뭐 특이적 형태가 쓰였냐 요 차이지 2번도 마찬가지로 이건 상상적 가정법 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는 특이적 과거형이 쓰였고 2에는 통상적 과거형이 쓰였지만 1과 2에는 모두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화에 사용된 과거형이니까 여기는 모두 상상적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상적 가정법 과거라고 이렇게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한 건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I got totally wasted and blacked out last night. 나 어젯밤에 완전히 꽐라돼서 wasted는 그러니까 술 취했다는 걸 좀 속어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취했다는 거. 꽐라됐다면 이거랑 비슷하죠. 나 어젯밤 완전히 꽐라돼갖고 blacked out. 필름 끊겼어. last night 어젯밤에. If I made any terrible mistakes, it'll be really embarrassing. 이거는 지금 내가 어저께 술을 먹고 필름 끊겼는데 내가 실수를 했으면 정말 쪽팔릴 거야 이런 말인데 내가 실수를 안 했는데 했다고 가정하는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실상을 모르고 있죠. 내가 한 일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이거는 상상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if절에 과거형이 쓰인 가정 표현으로 정의하고 현실적 가정법과 상상적 가정법으로 또 구분을 하면은 이런 경우는 현실적 가정법 과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게 저게 이제 저 가정법 과거라는 개념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우는 개념으로는 저거는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이냐 상상적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현실적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국식 영법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그냥 이건 직설법이라고 하지 왜 뭐 저렇게 용어를 사용하냐 하는데
과거 시제를 사용한 어떤 가정 표현에는 현실적인 애도 있고 상상적인 애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사용되지 않은 조건문이죠. 그냥 과거 표현하려고 과거 쓴 그런 조건문이죠.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기 위해서 그냥 과거 시제를 쓴 표현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 가정법과 과거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 제한이 이 혼란스러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영법 교육에 이 현실을 개선하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어떻게 당장 뭐 개혁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이런 노력이나 시도가 좀 작은 그 계기라도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착각의 가정법 10회 마지막 시간인데요. 물론 이제 혹시 앞으로 뭐 보충 수업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어떤 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착각의 가정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